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데밖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원만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3년 국제노동 첫 번째 정책 토론으로 아이엘오 제81호 협약과 정의로운 전환 의제 정책 토론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축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장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례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성실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결례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엘오 근로협약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아이엘오 협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소위 최근에 이제 산업전환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잘 새로운 그 일자리로 연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정부와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노동부에 제가 한노위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국제 노동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혀 제대로 된 내용을 모릅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결과를 잘 받고 공부를 해서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택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발제자님들, 토론자님들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 충분히 토론해 주시고 좋은 결과 내서 좋은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뜨게 되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아이엘오 협회 회장님이신 이광택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엘오 협회에서 하는 일이 크게는 이제 개간지 국제노동을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춘추로 이렇게 국제 노동 정책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이제 노동부로부터 그 비영리단체 국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작년도 감사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년도 또 예산은 또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조금 어정쩡한 상태인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상반기의 거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준비가 조금 이제 예년보다도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다루는 의제 이거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2019년이면 아이엘오 창립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때 이제 제네바에 가서 이제 8년 만에 새로운 협약이 채택되는 과정을 제가 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해 7월 달에 그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6월 달에 그렇죠?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협약 제 190호 협약이 채택이 됐죠. 이거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 토론을 좀 길게 했으면 하는 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직장 내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이엘오에서는 in the world of work다. 노동 세계 그러니까 퇴근 후 직장에 가서 생기는 문제까지 전부 인클루시브 전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토론을 이제 2주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그 세심하게 이제 토론을 이제 해서 채택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규범 하나를 채택하는데 노사정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소집이 안 됐죠. 안 됐다가 작년에는 반반으로 했고 금년에는 이제 대면으로 하고 이제 끝났나요? 예. 예, 아마 지난주까지 이렇게 2주 동안 회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늘 이제 제네바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규범으로 이렇게 이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것은 제 81호 근로감독 협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47년에 채택이 돼가지고 50년부터 발효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비준을 해서 가장 많이 비준한 협약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최초로 비준한 협약 3개 중에 하나에 이렇게 포함되게 됐습니다. 금년은 그러니까 근로준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되는 해고 81호를 비준한 지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초기에 비준할 때는 국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약 내용하고 국내법령이 제대로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1호 협약에는 이제 근로감독관의 불시 점검권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고 또 정부기관 및 공적 사적 기관 간의 그 효과적인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콜래보레이션 이런 것이 우리 법에는 이제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원래 근로감독관은 개별적 노동관계, 즉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다 보니까 집단 관계까지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 노사 관계까지도 감독관들이 이게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근로감독과 관계 없는 부서에도 이렇게 이제 파견이 되고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는지 이런 이제 그 통계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방 분권의 가능성이 검토가 되는데 아마 이거 오늘 김진 교수님 발제문은 주로 여기에 집중이 되시나마는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중앙기관에 의한 컨트롤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ILO에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아직 근로감독 협약이 비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우리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이 비준이 절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인데 이건 뭐 번역하기 따라서는 뭐 공정한 전환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원래 2003년제 그러니까 102차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품위 있는 노동 및 녹색 일자리에 관한 일반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 디센트 워크도 이것도 종전의 그 사무총회가 이제 제안한 그 슬로건인데 아마 이거 윤효원 선장은 아마 이걸 괜찮은 일자리로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번역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품위 있는 노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제노동총회도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 또 이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나라별로 정의한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품위 있는 노동 및 고급 노동 창출의 요구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토론의 포인트가 며칠 전에 이제 그 ILO 총회에서 많이 토론이 됐지만은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그런 결의문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가 또한 중요하고, 이 토론 거쳐가지고 이 3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정진할 방도를 오늘 이 토론에서 마련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개회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정을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세길 교수님, 각 우리 또 주제 발표하시는 그런 교수님, 또 토론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신경을 많이 쓰시고 늦게까지 그냥 그 막바지까지 애쓰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발제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ILO 근로감독협약의 쟁점과 과제고, 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ILO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 이 두 가지 주제인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좌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노동부에서 거의 젊은 청춘을 노동자들 위해서 다 보내시고 어디 계셨나 했더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임무성 교수님이 오늘 좌장을 맡아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강대학교의 임무송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첫 번째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배분과 관련된 이슈를 우리 인하대학교의 김린 교수님께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신 발제를 우선 듣고, 이어서 오늘 본격적인 장맛비를 우리가 겪으면서 기후변화, 정의로운 전환 주제를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이신 윤호원 실장님이 준비하신 ILO의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한 5분여 경과되긴 했습니다만 한 25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발제를 듣고 잠깐 장례 정리한 다음에 지정 토론 준비하신 내용들이 아주 풍성한데요. 듣고 나서 참석해 주신 우리 플로어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인하대학교의 김린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인데, 제가 잘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됐는지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의견들 많이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근로감독기 등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의 법적 한계라는 내용이고요. 이걸 검토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이슈를 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계기는 노동부에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한번 검토를 해 주입사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약 번역문을 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검토를 하게 됐는데, 협약 번역문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면 사실은 이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많이 기관임 형태로 이제 많이 업무를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사실 관리 감독 일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번역문의 맨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번역문이다. 원본은 그러니까 영문본과 충돌하는 경우 영문본이 제일 우선이다. ILO 협약은 여러 나라 국가를 말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본을 찾아서 봤는데 표현이
좀 약간 관리 감독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부적절한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들여다보기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보시면은 먼저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근로감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동경찰이고 일상적으로는 그 근로 기준, 그러니까는 그 근로기준법에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이 사업장 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기능 자체는 우리 법상으로는 노동부에서 이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노동부가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고서 각 지역마다 이제 근로감독관을 선임해서 이제 활동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도 있네? 그럼 저거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충분히 이제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검토해 보는 건데요. 사실 한 2010년, 벌써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죠. 2010년경에 한번 저희가 이제 헌법상의 어떤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직무들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이관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근로감독 기능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논의가 한참 됐고, 그 당시에는 대체로 이제 노사의 반대, 근로자들도 원하지 않고 사용자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ILO 협약 문제 등의 이슈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지방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불거졌는데, 그 계기가 된 것들은 대체로 한 2년 전 한참 이제 산업재해들이 많이 막 발생하던 시기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근로감독이 미약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자체가 같이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논의의 새로운 버전은 공유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기능을 공유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공유라는 말이,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행정학 영역에서는 공유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는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유는 우리 소유권 개념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 제가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한 2, 3년 전에 저희가 한참 열광하던 일종의 공유 경제, 막 이런 말들이 막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슈를 끌면서 아마 거기서 착안해서 가져온 개념인가, 되게 좀 센치하고 있어 보이는 듯한 개념이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고 들었을 때는 실체가 좀 모호한,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이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에서 수행한다 할 때 법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기관임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근데 뭐 기관임도 좋지만은 이 근로감독, 이 근로자를 대접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근로권에 나와 있고, 그리고 헌법 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11정에서도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 그 제도가 근로감독관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토론해 주신 노창 교수님 등이나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특별법 따로 만들어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신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좀 굉장히 좀 미약하나마 이제 약한 정도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하튼 그 규정 내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이제 지방관서에, 노동부 산하의 지방관서에 이제 두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로감독 기능에 대해서는 뭐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이제 목법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15조를 보면은 국가가 처리해야 될 사무를 반드시,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무를 이제 국가사무라고 특정하고 있고, 그 국가사무의 내용 중에 근로기준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한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감독관의
기능, 근로감독 기능도 당연히 이제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감독 기능을 이를테면 만약 지방에 배분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실 뭐 지방자치법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근로권,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근로권이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관점에서 우선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뭐 당연히 일종의 뭐 기본권 확인하고 있는 규정들이 두루두루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 합의에도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감독관 기능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근로권이 그냥 모든 국민은 다 근로권을 가진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근로권이 강하게 보호되고 누구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보호되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우리 헌법상 용인할 수 있는 평등한 상황인가라는 점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이를테면 근로감독 기능, 그러니까 국가가 수행하는 어떤 정책적인 기능을 어떤 기관에 배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것은 중앙이 하는 게 좋겠어,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이런 결론들을 내릴 수는 있지만 무엇을 되었건 간에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평등권 원칙과 관련해서 뭔가 침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런 방식은 국회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제도로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의 개성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의 어떤 개성을 살려서 우리 지자체는 여기에 방점을 두겠어, 우리 지자체는 저기에 방점을 두겠어 라고 하면서 각자가 어떤 일종의 경쟁을 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뭐 어떤 지자체 살지를 골라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지자체를 더 발전하게 할 수도 있는 방식들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되는 게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은 제일 이제 그 비견한 사례가 제가 각주 14번 9페이지는 각주 14번 예를 든 것처럼 학원이 문을 여는데 학원이 어떤 지자체는 밤 10시까지만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지자체는 밤 11시까지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를테면 부산은 10시까지인데 야, 서울은 11시까지더라 이러면 부산 시내에 있는 학부모들은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우리 애는 11시까지 학원 보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그게 이제 그 지자체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은 각 지자체가 개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판단 내린 거예요. 그건 평등 원칙과 무관한 영역입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여튼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되는 게 어떤 데는 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국민의 관점에서 용납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게 다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감독 기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수행한다고 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내용이 좀 상이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우리 지역에는 좀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좀 큰 기업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죠. 우리 지금도 보면은 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금융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때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당신네들에게 근로감독을 좀 가끔만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안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근로자들, 우리 주민들이 근로자들이 많고 이분들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더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인데, 동일한 근로기준법인데 어떤 곳에서는 강하게 집행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약하게 집행을 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아까 본 그런 제가 말씀드린 학원 사례들처럼 그냥 평등권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가?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이건 근로권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내에서 동일하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죠. 몇몇 군데가 있는데, 이를테면 경제가 많이 개발되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나라에 투자를 해주시면은 좀 설렁설렁 할게요. 근로감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쪽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걸 돈 문제로 환산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 법들을 진수하기 참 돈이 많이 드네. 비용 증가 문제가 있네. 회사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네.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곳에서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분권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분권화를 하면서 계속 그 분권화, 근로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일종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딜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ILO가 되게 뒤에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지자체가 만약에 맡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될 수 있는 문제, 말씀드린 건 평등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였고요. 자,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ILO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ILO 아까 우리 이회장께 제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비준한 것들 중에 하나였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지금 이제 비준한 지는 31년이 됐고요. 92년에 비준했고 효력이 발생한 지는 올해가 딱 30년 되면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생했는데 이 ILO 근로감독 협약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ILO 내에서 이를테면은 한 2년 전 이제 저희가 한참 우리나라 시끄러웠던 ILO 그 핵심 협약, 뭐 기본 협약이라고 칭한 게 아니라 그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ILO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제시했던 야, 이거 비준해서 너희 나라도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시한 컨벤션이 협약이 100개가 넘는데 이를테면 그 중에서 8개만 뽑았습니다. 8개만 뽑아서 그래 요건 꼭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기본이니까라고 하는 게 그 핵심 협약이고 그걸 ILO가 우리나라가 이제 좀 뒤늦게 이제 2년 전에 비준을 한 것이죠. 자, 그 핵심 협약과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협약들이 있죠. 100개가 정도 되는 8개의 제가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8개에 들어가는 것은 각 국가가 3년마다 리포트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그 나머지는 비준을 하면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의 정도가 많이 다르죠. ILO는 전 세계 100몇 개국의 나라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년마다 리포트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바쁜 나중에 그래도 3년마다 받아보겠다고 하는 게 그 8개인데, 근로감독 협약도 마찬가지로 8개는 아니지만 일종의 거버넌스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거버넌스 뒤에 가로 열고 프라이어리티라는 말도 붙어 있습니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선 협약으로 총 4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이 지금 있으면 그 표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LO는 그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 않아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은 이런 법이나 제도, 협약이나 제도가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는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지금 다루게 되는 이제 근로감독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농업 부문은 이제 비준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공업 부분만 현재 이제 비준을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감독 협약에 대해서 사실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사실 아까 예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점들 뒤에 또 토론하실 분들도 이제 지적하시겠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 근로감독 기능은 중앙에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81조 4호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12페이지에 이제 영문을 변기한 이유는 제가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조 1항을 보면은 국문본을 보면은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영문본을 보면은 감독 및 관리의 표현이 supervision and 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관리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관리는 저희 12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사물을 맡아서 처리하거나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 감독한 행위를 두루 의미한다. 관리는 우리 속된 말로 빡시게 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느슨하게 하는 것도 다 관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이나 이런 내용들 주장하신 분들이 관리 정도는 우리가 기관임을 이미 다 받고 있는데 다른 사무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건 매니지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 맞는데 영문본을 보니까 매니지가 아니라 컨트롤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저도 사실 영어과에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뭐 영문 교학들 많이 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막 찾아봐서 본 바로는 컨트롤은 결국 굉장히 높은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개념화를 했을 때 물적 측면, 인적 측면으로 제가 구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물적 측면은 일을 시켰을 때, A라는 일을 시켰을 때 A가 됐느냐 아니면 A가 되지 않고 A를 하라고 했는데 A를 하고 B를 했어요. 그러면은 엉뚱한 일을 하면은 야 바로 해. B로 된 일을 다시 A로 바꾸는 것. 자, 일의 내용을 사례에 맞게 지시한 내용에 맞게 바꾸는 것을 물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적 측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일을 시킬 때마다 자꾸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게 인적 측면입니다. 자, 통제, 컨트롤이 된다고 할 때는 일을 바로잡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교체하고, 혹은 뭐 한 사람이 하던 일 둘이서 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를테면 기관임 사무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맡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될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킨 일단 중앙에서 내린 근로감독의 기준, 제시하는 기준과 다른 내용의 집행을 했다고 치면은 좀 뭐 느슨하게 했거나 혹은 더 강하게 했겠죠, 그죠?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장관이 일선 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계신 청장에게 야 이거 바로 하세요라고 지시하면은 지금은 바로 되죠. 왜냐하면 같은 조직 내에 있었는데 이때면 서울시장이나 뭐 인천광역시장이나 시키면은 바로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좀 재밌어지지만 하여튼 바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관임 사무에서 그 위임자와 수임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건 이제 물적 측면에서 여하튼 그 과정을 절차를 밟으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법원까지 가서 지자체장과 노동부 장관이 싸우든가 여하튼 결론이 나긴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적 측면에서 이 지자체장이 하는 일을 이분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지자체장은 중앙정부의 소속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자체장은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뭐 바꿀 수 있을지언정 그 위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이분을 다른 분으로 바꾸라 이런 것들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컨트롤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의 단일한 기준이 그대로 지자체계까지 쭉 내려가서 퍼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구조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튼 이제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아까 그 다시 12조 그 조문을 보시면은 자,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원국의 행정 관행에 일치하는 한. 해원국의 관행 일치한다면 지자체에서도 그 중앙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문의 취지는 원래적 취지는 ILO 협약이 지금 이제 뭐 ILO가 생긴 지가 이제 100년 조금 더 됐는데. 자,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이전부터 뭔가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각 나라별로. 그런 관행들이 확고해졌고, 그것이 그 나라에서는, 야, 이거는 우리의 룰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은 그 질서까지 흔들지는 않겠다는 게 ILO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하던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때 하던 대로 하세요. 라는 게 얘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과에 관한 조직이, 우리가 제시하는 건 이거지만, 이거 다른 게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관행이 있느냐라는 점인데,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대체로 이제 지방자치 세대를 많이 겪으셨지만, 이 근로감독관이 중앙에서,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조직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들 우린 관행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이 조문을, 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쭉 연역적으로 쭉 훑어가면은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근로감독관이 한때 시도지사에 내려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내려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야, 우리도 지자체에서 했던 관행이 있었어. 라고 누군가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지자체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 시간에? 물론 저는 그 시절을 아주 조금밖에 간단하게 시절을 겪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으로 본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엄청난 대통령 파워하에 모든 것이 다 오거나이저 되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다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절에 근로감독 간의 조직이 그 시나 군 이런 곳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행정 관행으로서 이 ILO가 말하는 그 관행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관점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외국은 어떠냐? ILO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90년대 사례를 보면은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이 세 나라들이 한번 이제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도 보내고 때로는 근로감독 기능 전부 다 아니고 뭐 산업안전에 관한 부분만 지방에서 하자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다 ILO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결국 다 원래대로 원상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제 두 개 나라가 있는데 대체로 우간다와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간다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를테면 선진국이 이 조항 위반 이슈로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우간다도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 제가 알기로 한 60만, 70만 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경제력이 그렇게까지 막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이런 위반하는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근로감독 기능을 넘겼다가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옵저베이션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게 그 기관이임을 했던 사례예요. 몇몇 가의 파트에 대해서 지방에서 하세요라고 기관이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적발이 된 이제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ILO는 계속해서 이 지방 분권을 시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뭐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감독 기능을 약화를 강화시키고 이거 누구에게 줄지를 가지고서 흔들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 100주년을 맞아서 2019년에 뭔가 낸 의견 2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쭉 있는데요. 자, 근로감독 시스템의 고유 기능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수행하는 나라들이 좀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입니다. 중앙분권을 중앙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근로감독 기능을 내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얘기 듣기로는 이제 또 이 지방분권에 대한 또 찬성하는 입장을 제가 누군가 또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ILO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 권고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권고가 있는데 레커멘데이션 일종의 각 나라별로 너희들이 컨벤션은 너희들이 비준해서 너희 나라에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컨벤션으로 잡는 거고 레커멘데이션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인데 야 이거 비준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은 ILO 입장에서 참 바람직한 상태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아웃데이트 됐다고 난 경우가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아웃데이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현행성이 없다 이런 취지의 의미인데 현행성이 없지만 그럼 이게 철회된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 철회된 게 아니고 예전에 그 레커멘데이션에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협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작년에 채택한 그 ILO의 이 근로감독의 기본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또 채택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중앙행정기관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ILO는 이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ILO에서 우리가 만약에 ILO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쪽팔리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려다녀야 됩니다. 불려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ILO 홈페이지에 한국은 이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실립니다. 한 번만 실리는 게 아니라 ILO는 집요하게 그 다음에도 싣고 그 다음에도 계속 뭔가를 너 해, 왜 안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는 ILO 뭐 자체의 위반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8개 핵심 협약을 2021년에 비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은 결국 한EU FTA 때문에 그렇습니다. FTA에서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 관계를 하려면 너희들의 이 노동 기준도 자기들 수준에 맞춰야 된다. 그 기준에는 당연히 이제 국제 기준이겠죠.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것은 다 돈 문제입니다. EU는 자기들은 그걸 지켜가면서 돈을 들여서 지켜가면서 만든 물건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근데 야 너희는 왜 그거 안 지켜? 너희는 그렇게 국제 기준 안 지키면서 싸게 만들면 그걸 우리나라에다 막 팔면 우리는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국제기준 준수하는 얘기가 FTA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그 FTA를
들어가 있는 그 조항을 빌미로 EU가 우리나라에 공격을 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도 비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국제 기준에 근로감독 기준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근로감독 기능의 구체적 내용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 다음 논의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좀 너무 역량을 좀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좀 현명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내용도 충실했지만 아주 시간도 엄수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자로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사실 근로감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거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주제에 관해서 국내 헌법과 그다음에 지방자치 제도 그리고 국제협약인 ILO 협약 등과 연관시키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치경찰도 있지 않냐 등등 여러 가지 또 반론 내지 다른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따 토론자들께서도 충실히 토론해 주시겠지만 이것이 자칫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다툼 관점에서 접근되어서는 본질과 빗나간 것이고 우리 김민 교수님께 짚어주신 여러 가지 점들을 우리가 좀 노동자나 또 기업 국가 경영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좀 더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볼 과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윤호원 선생님께서 ILO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일단 한 25분 정도 우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먼저 발제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광택 회장님을 포함한 저희 우리 ILO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학자는 아니고 국제 노조나 노사관계 쪽으로 지난 한 20년 동안 쭉 활동을 해오면서 그 ILO를 비롯한 이제 국제 노동 기준을 그 노사관계 측면에서 많이 이제 들다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저를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발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저스트 트랜지션을 이제 전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국에서는 관행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 즉 인수위원회 할 때 그게 이제 트랜지션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환 이러면 이미 이제 넘어가는 것 좀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이행 이러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정의롭고 페어하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된 다음에 상태 어떤 그 단계가 이제 보다 좋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트랜지션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이제 법 집행이라든지 제도의 확립 그런 어떤 그 건강한 환경 문화의 구축 이런 것들을 볼 때 노동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근로 감독은 이제 노동 행정의 가장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정의로운 전환과 그 근로 감독하고는 사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발제문 2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ILO가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가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정의로운 전환이란 그 효과적인 그 영어로 이제 effective인데 효과라는 것은 이제 효율하고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결과물 있게 하는 그런 그 사회적 대화와 그리고 이제 at work이니까 이게 이제 노동이 아니고 저는 일로 번역을 하는데 일과 관련된 기본 그 원칙과 권리를 존중을 함으로써 기후 변화, 기후 행동의 사회적 기회와 경제적 기회를 최대화하고
대신 이제 그와 관련된 도전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그 트랜지션 이행 과정을 주의 깊게, 그러니까 carefully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도 뭐 매니지냐 컨트롤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있고 그 수단은 이제 경제 녹색화를 ILO가 1919년 그 창립 때 자기 목표인 사회 정의를 촉진하고 그리고 이제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제 젠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이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능력,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능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빈곤을 근절하고 그 사회적 포용에 기여하는 괜찮은 많은 이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주의 깊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그리고 노동자의 환멸이 커지고 파업과 소요가 생기면서 결국 이제 경제 활동과 생산성이 후퇴하고 기업 산업 시장의 이제 경쟁력 하락이 이제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트랜지션 과정이 이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트랜지션 과정을 이제 정의롭게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뭐냐 그것을 그 ILO가 이제 자신의 그 저스트 트랜지션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쭉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일의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일의 세계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 인사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히 사업장 안에 좁은 의미가 아니라 그 산업이라든지 국민 경제라든지 심지어는 글로벌 경제까지도 포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여기를 대표하는 모든 집단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게 이제 ILO 입장에서는 삼자주의니까 노사정 3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의 중요한 행위장으로서 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 방법론은 이제 강력한 strong and social consensus, 그러니까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주체가 대표성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면 정부가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는 그쪽은 더 대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ILO 협약을 보면은 모든 그 협약들이 대부분 이제 the most representative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 가장 대표성을 갖는 노사단체와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럴 때만 이제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랄까 소수자랄까 아니면 여성에 대한 배려들을 이 이행 과정에 이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 협약 30페이지 보시면은 그 UN 협약인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체결됐고 2030년까지 2도 혹은 1.5도의 온도를 이제 올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탄소 혹은 제로 탄소 경제로 가야 되고 녹색 경제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기를 전후로 해서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각국이 자기 약속들을 내놨고 그래서 그 밑에 각 주 2를 보시면은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뭐 중국은 206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 뭐 이행하고 이런 내놨고 그에 맞춰서 이제 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 이제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이제 그 각 187개 회원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저스트 트랜지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ILO가 이제 계속 논의를 했고 그 결과 31페이지를 보시면은 2013년 6월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2016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만들어지니까 유엔에서 그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ILO가 2013년 6월에 이제 102차 국천노동대회 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괜찮은 일, 녹색 일자리를 모든 정책에 앞에 둔다는 이제 결의를 채택하면서 사실 ILO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의한 정책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택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decent work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괜찮은 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ILO의 정책 핵심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영어의 세계에서는 this는 good보다 밑이래요. 그러니까 good work이 있다면 그 decent work 하면 good work보다 밑에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라틴어 세계,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의 세계에 가면은 이 디상때가 굿보다 낫다는 거예요. 위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decent work이니까 good work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이걸 중국의 문헌을 보니까 이제 체면 공작이라고 티미엔 공조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체면을 잃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광택 교수님 해석하고도 이제 일목상통하는데 인간으로서 품위를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뭐 그런 표현을 쪽팔리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얘기했을 때 쪽팔리지 않는 뭐 그럭저럭 내가 자식한테 얘기하거나 부모한테 얘기했을 때 이어서 얘기했을 때 쪽팔리지 않는 이제 그런 개념이지 이게 이제 노동부가 처음에 이 개념이 이제 20몇 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 유럽의 또 노사관계 문헌을 읽으면 양질의 일자리 하이 퀄리티 말 그대로 하이 퀄리티 job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하이 퀄리티 job을 추구를 하지 디스워크를 추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디스워크는 이미 웬만한 소유럽이나 북유럽에서는 이루어졌다 보고 이게 안 지켜지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 보고 그 ILO가 이제 글로벌 조직이니까 아무래도 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좀 부족한 나라들한테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약한 개념 같지만 이 내용을 또 우리가 디스워크가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 디스워크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사회적 보호, 그다음에 기본 협약을 중심으로 한 노동 기본권의 존중, 그리고 이제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내용은 또 상당히 또 강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디스워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일로 일자리로 저도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일자리라는 게 job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직무급 논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job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래서 work이 있고 또 labor가 있고 우리가 근로란 말로 사실 한국에 이제 근로란 말로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labor도 들어가고 근로 안에 어떤 사람은 근로를 employment로도 쓰고 job으로도 쓰고 work이라도 쓰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와 인간이 이제 동떨어지게 이제 작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 노동의 세계, 일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데피니션도 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억지스럽지만 제가 여기서는 이제 괜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거는 이제 뭐 그 이광택 교수님의 품위 있는 노동이나 혹은 뭐 노동부에서 기존에서 온 양질의 일자리나 혹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개념인데 하여튼 ILO는 디스워크를 구독보다는 영어의 세계에서는 밑으로 보고 있다. 그런 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ILO가 뭐 기술이나 이 기계와 관련된 조직이 아니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니까 이 저스트 트랜지션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기존에 개발해냈던 정책 수단을 갖고 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 그 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ILO는 괜찮은 디스워크의 4개 기둥인 사회적 대화, 사회적 보호, 그 일의 권리라고 해서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비롯한 그런 노동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는 것은 안정된 고용이죠. 고용 창출을 포함해서 그 고용 안정과 고용 창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소이며 강하고 지속 가능하면 강포용적인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저스트 트랜지션과 관련해 가지고 ILO가 내세우는 방법론은 이제 디스워크인 것이죠. 그래서 디스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높이게 되면은 ILO가 이제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마지막 문단에 이제 이게 결국은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 3가지 차원을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홀리스틱 그러니까 이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 그런 어떤 철학적 토대 속에서 지속 경제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for all이죠. 모두를 위한 이제 디스워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 경제를 나가기 위한 핵심 경제 정책 영역을 9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거든요. 거시 경제, 성장 정책, 산업 정책, 기업 정책, 숙련 개발, 직업 안전 보호, 사회 보호, 그 적극적 노동 시장. 그러니까 냅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라도 이제 개입을 하는 그런 의미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죠. 권리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ILO가 자기 협약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 노동자의 권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헌법상의 노동 상권이나 각종 노동법상의 노동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법론으로 사회적 대화, 이제 3자주의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ILO는 계속 이제 이 비슷한 그 담론 혹은 이론을 갖고 사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자기 정책을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3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2013년 국제노동대회는 국제노동기준이 경제의 녹색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건조를 향한 전환에서 일의 세계가 부딪힐 도전을 다루는 건실한 틀을 제공한다고 천명하고 결사의 자유, 단결권이죠. 그리고 이 단결권 안에 ILO는 이제 파업권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 87호 안에 파업권이 들어가는 것이 그다음에 단축 교섭권, 강제노동과 아등노동의 금지, 차별금지, 동일 일의 가치 일에 대한 동등 대우, 사회적 재화, 3자 협의, 최저임금, 그 노동행정과 또 오늘의 일주주의였던 근로감독,
그 고용정책, 이 고용정책은 이제 노동시장 유연하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겠죠.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훈련이 우리나라 같은 아웃소싱이 이제 많이 돼 있는데 후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걸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해라. 아웃소싱 주지 말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도 근로감독의 아웃소싱. 여기서 이제 지방분권화 관련해서 우려되는 문제가 이게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근로감독이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된 영역이 이제 있다고 보이고 직업안전보건, 사회보장 이런 이제 ILO가 여태까지 이제 노동의 문제라고 해왔던 그 문제들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ILO가 확립했던 그 협약과 권고 혹은 ILO의 이제 수단들을 갖고 그거를 각국의 법제도 정책 관행으로 정착시킬 때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ILO의 입장이고.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은 그 다음 34, 3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표가 나옵니다. 이 표가 그 정의로운 전환과 상관이 있는 국제노동 기준 및 ILO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ILO의 인스트루먼트라면 주로 이제 헌장이라든지 이런 결의문, ILO의 기준들을 둘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ILO가 보기에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기본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 문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은 그 교수님께서 김 교수님께서 첫 발제에서 이제 소개시켜 줬겠지만 ILO가 1919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190개 협약을 만들었고 그 190개 협약이 이제 표에 보시면은 세 개 범주로 나눠지거든요. 기본협약, 펀더멘탈 컨벤션,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 협약이 들어가고 있는 그 가버넌스 프라이어리티 컨벤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 컨벤션은 사실 노동행정, 노동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그 정부가 어떤 식의 노동행정 시스템을 수립해야 그 노동 문제로 이제 기본적인 이 인프라를 깔 수 있느냐. 그래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190개 중에 176개가 대부분 테크니컬 컨벤션, 기술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은 190개라는 이제 협약의 이 세계 범주가 어떤 관계를 갖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테크니컬 컨벤션이에요. 여기 이제 1호 협약의 근로시간부터 모성보호, 산업안전, 뭐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다 테크니컬에 들어가고 수적으로도 176개잖아요. 그럼 이제 이 펀더멘탈하고 프라이어리티 컨벤션은 저 입구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176개의 그 기술적인,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천시하는데 이 노동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장을 열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게 이제 기본 협약을 비준하는 거고 이 노동정책 우선 협약, 프라이어리티 협약을 이제 비준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 협약 같은 경우 이미 4개 중에 3개가 비준이 돼서 비준율이 75%니까 문이 대충 열린 거고 기본 협약은 이제 지난 정부 때 3개를 비준함으로써 10개 중에 9개가 비준이 됐으니까 대부분 열린 거고 그 문을 열렸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오늘 주제인 근로감독 협약 같은 테크니컬 컨벤션 보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 노동 문제를 다루는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될 단계가 이제 온 거고 그런 걸 이 표가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ILO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이 190개 협약 중에 ILO가 지금 이제 의미 있다고 보는 게 한 70, 80개 협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25개 협약 정도는 이제 비준을 하거나 법 제도에 이제 반영을 시켜 놓을 때 이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일의 기본 협약과 관련돼서는 그 비준을 안 한 게 이제 105호 협약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나 파업자에 대한 이제 징역형 처벌과 관련된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사상의 자유, 뭐 이 정치 결사의 자유 이런 것과도 이제 정치범, 사상범하고도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도 많이 이걸 비준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비준을 못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협약들은 ILO 회원 187개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비준한 아프리카나 뭐 우리가 보기에 좀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비준한 협약들이고 그리고 그 두 분 교수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은 그 프라이어리티 협약에서는 129호 이제 농업 근로가 사실 81호 협약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주면 농업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 문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81호 협약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데 안 가니까 ILO에서 이제 129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기술 협약이죠. 우리나라가 기술 협약 176개 중에 비준율이 1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 협약이나 프라이어리티 협약은 비준율이 높은데 실질적인 노동 문제인 기술 협약이 안 돼 있고 여기 이제 ILO가 강조하는 기술 협약이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10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도 보시다시피 3개밖에 이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보장 협약, 그 최저 기준 협약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급 교육 휴가. 이게 결국 직업 훈련이나 숙련 개발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이제 재정적인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공기 오염, 소음, 진동, 이거 가장 기본적인 그 공장 육체 노동자들의 문제자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비준을 안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그 경찰, 뭐 노사관계 문제가 노조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오늘 기사에도 있던데, 그런 어떤 공무, 퍼블릭 서비스에서의 이제 레이버 릴레이션즈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결국 이제 그 기본 노동권을 공무원들한테 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법이 우리가 만들어졌지만은 중대재해 협약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과제는 우리가 190개 협약 중에 지금까지 비준한 게 3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제가 잡아보니까 한 7, 80개를 비준을 하고 있어. 그럼 7, 80개를 비준한 OECD 회원국 평균과 우리나라의 32개를 비교해보면 여기 4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기술협약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협약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나 뭐 임금이나 안전보건, 뭐 노성보호 이런 문제를 따리, 이 문제야말로 코어 문제인데, 핵심 문제인데,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뭐 노사정모도 심지어는 노조차도 이 테크니컬 컨벤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이엘오 협회에서 계속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학술 포럼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3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괜찮은 일, 그 디슨 워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상관관계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디슨 워크를 이제 아이엘오는 큰 목표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 사회 정의라는 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근로감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노동자들의 일을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노동자들의 일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였을 때 사회 정의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괜찮은 일이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 괜찮은 일은 4가지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대화, 그리고 노동권의 존중, 그리고 소셜 프로텍션, 사회 보장 제도를 쉽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충실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의 양과 일의 질은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름 괜찮은 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이제 21세기 초반에 이제 아이엘오의 그 정책으로 채택된 건데, 아이엘오는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도 이 디슨 워크 정책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37페이지, 39페이지 보시면은 이 아이엘오가 유엔 산하 기관이니까 이제 WHO라든지 다른 유엔 기관과 이 정의로운 전환을 또 어떻게 이제 액셀러레이션, 촉진할 것인가 가속화할 것인가 관련된 이제 뭐 문건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 보면은 3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1번 사회보장 조세당국 고용서비스, 여기도 또 근로감독이 나와요. 근로감독 등의 공적 기관들의 제도적 역량과 실행력을 높여야 된다. 뭘 위해서? 할 때 이제 아이엘오의 입장은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이제 증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성에 대해서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그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비공식 고용,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에서 제외되거나 텍세이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들을 포멀라이제이션 해야 된다. 이제 공식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보다 안정된 일자리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은 사회보호, 보건제도, 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고용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여기서 재정은 민간 재정이 아니겠죠. 그죠? 국가의 재정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제가 결론에도 쓰면 재정 준칙 같은 걸로 이제 이런 걸 가로막고 있는 경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유엔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이제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공행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이 부족하다. 정보가 공개 안 된다는 거죠. 정보 공개 신청을 해도 검은 줄로 이렇게 이제 해사하거나 몇 년치를 뺏어주거나 이런 게 지금 오늘도 이제 문제가 돼서 기사가 됐던데.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간의 힘의 불균형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들이 예산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그리고 8번 보면 이제 데이터 부족입니다. 정보 공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소셜 다이얼로그를 아이엘오는 정보, 협의,
참여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사회적 대화가 안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 공개가 안 돼. 그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 기업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달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개되는 정보도 굉장히 허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사회적 대화가 이제 잘 안 되는 건데 데이터 부족의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9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보편적 사회 양질의 사회 서비스의 외주화와 민영화, 그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예. 사실은 이 근로감독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아이로가 강조하는 그런 어떤 직업 훈련 그리고 이제 구직 이런 어떤 기능들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국가가 아닐까. 요양병원 이런 데서도 드러나지만 이제 프라이버타이제이션 돼 있고 아웃소싱 돼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중단해야 된다고 이제 유엔 기구들은 아이로를 보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민간에 예를 들면 근로감독이 지방에 이양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게 저는 이미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사정 3자 논의가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 하에서 좀 국내에서 좀 본격적으로 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6월에 이제 처음으로 저스트 트랜지션에 대한 이제 논의가 정책 개발이 결의가 되었고 2015년에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로 협약 25개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4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두 가지 자본주의가 있잖아요. 쉐어홀더 자본주의가 있고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가 있고, 쉐어홀더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 앵글로색슨 모델이고 그 주주가 대장이니까 주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아이로나 CSR, ESG의 핵심은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의 개념에 이제 기반해 있고, 스테이크홀더는 자기 이익이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같이 이렇게 기업을 움직이고 국민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반영해야 되는 거. 그럼 그 연장선에 이제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스테이크홀더와 관련돼 가지고는 the most representative, 가장 대표성을 갖는 이제 단체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노사정 3자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올 6월에 그 이광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이제 결의문이 채택이 됐어요. ILO의 국제노동대회에서 그 내용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8번을 보시면 41페이지에 이게 이제 ILO의 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그리고 유엔이 2011년에 말하는 그 국제연합, 유엔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 이런 것들이 역시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무엇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국제사회가 지난 100년 혹은 짧게는 20,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고요. 43페이지에 제가 이제 한 5가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과제가 있지 않을까 정리를 보였습니다. 첫째, ILO 협약의 이행과 비준 문제. 그래서 25개 협약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강조되고 있는데 ILO에서 이미 비준한 것은 그게 이제 제대로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는지, 법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제대로 law enforcement, 법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협약에 대해서 해석도 그렇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44페이지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에는 이제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고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를 존중하는 거여야 되는데, 사용자 단체의 대표성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오로지 노동자 단체만 갖고 이제 불공정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영화 외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영화 외주화가 계속 공적인 영역, 공적인 정책에 들어오면 결국은 unjust transition, 불공정한, 부정의한 이행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넷째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재정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다. 국가 예산을 통해서. 결국은 그거는 고소득자라든지 이제 기업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능한 건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쪽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데 우리는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고, 뭐 재정 준칙이 이제 대표적인 또 이런 그 공적인 재정을 또 끊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국제적인 담론 기준 흐름하고는 이제
이제 충돌되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디스누웍이라든지 ILO 기준이라든지 OECD, UN 이런 국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한국 사회 특히 노사정 3자의 이해나 지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면은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더더욱 풍부한 담론이 형성되고 또 그 이행도 보다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ILO 관련 자료를 국문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이걸 또 아주 핵심을 잘 짚어서 첫 번째 주제하고도 연결시켜 주시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노사정 관계 이슈와도 또 연결시켜 가지고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자로 6분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다음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성님이나 신 의원님 가지 마시고요.